일단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요. 국내 증시에서는 7개월 만에 장중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일단 종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한국거래소에서 4,004.42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선은 지켜냈습니다. 2.85% 하락했고요. 근데 문제는 장중에 무려 3,867.81, 네. 6% 넘게 밀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장 초반에 많이 밀리면서 앞서 말씀하신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된 거거든요. 일단 오늘 하락을 이끈 걸 보자면 어쨌든 간에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3시 기준으로 2조 5천억 외국인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개인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2조 6천억어치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 장중에는 7%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마감 기준으로 보자면 삼성전자는 4.29% 떨어지면서 10만 전자를 사수했습니다. 그래요. 참 많은 분들이 또 심란하면서도 허탈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 주가가 떨어진 그 배경이 AI 버블 경계론 이게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코스피 기준으로 2% 넘게 밀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떨어질 때는 그냥 시장이 지금까지 그냥 급하게 올랐으니까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밀린 건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지면서 AI 버블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그 트리거가 된 건 팔란티어인데요. 예.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가 갑자기 시장에 퍼진 거예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150% 이상 올랐는데 네. 이 선행 PER이라고 하죠. 이 기업의 가치를 보는 그 기준 PER 지표가 현재 20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S&P 평균으로 보자면 20배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배예요. 테슬라보다도 퍼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어들인 이익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AI 버블 아니야? 네. 너무 비싸다라는 게 다시 한번 그 논란이 된 거고요. 특히나 영화 빅쇼트라고 하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2008년 예. 공매도로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큰 돈을 번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공개된 13F라고 하는 운용자산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AI 종목에 대해서 대규모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팔란티어를 위시한 AI 종목들에 대한 과열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시에서 악재는 어깨동무하고 온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때마침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 12개월에서 20개월, 24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10에서 20%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CEO 역시나 증시가 지금 10에서 15%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래요? 말들을 쏟아내니까 증시가 하락했고 그 증시 여파가 우리 코스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I 얘기를 해보는 걸 또 증시 소식이 오늘 전해져서 이거를 서두에 저희가 짚어봤지만 어쨌든 AI가 이제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인데요. 자, 간 곳마다 여기가 또 명소가 되고 먹는 거는 또 품절이 되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성공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깐부 리더십. 너무나 유명해진 단어예요. 깐부 단어가 나왔는데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때입니다. 저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포옹을 하면서요. 자, 그 유명한 치킨집 영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훌쩍 넘어가서 치킨을 주문을 하고요. 저건 이제 선물을 받는 모습이죠. 저렇게 소맥 기계도 살펴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저 회동 러브샷도 하는 모습까지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 그런데 저분이 미국 주식 시총 1위, 자산으로만 252조. 이 자산가라고 하기에는 좀 소탈한 모습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계산을 하면서 예. 젠수당이 이 친구들 돈이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친구들보다 젠수당이 가장 돈이 많은 예. 부자입니다. 화면에도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나와가지고 직접 시민들한테 이제 뭐 치킨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소폭은 싱겁다라면서 그 제조기에다가 소주를 붓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앞서 보여드린 그 러브샷 장면까지 정말 2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저 옷도요.
있는데요. 지금 옷이 뭐 티셔츠 하나가 뭐 6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또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검은색 티셔츠. 네, 저 그게 이제 B사의 이제 티셔츠인데 한 오. 6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재밌는 게 저기서 입은 옷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저기서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정의선 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는 예. 댓글로 돈도 없으신 분이 비싼 거 입는다고 예.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자면 직접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요. 정말 소탈한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세계 5조 달러 기업의 CEO 맞냐라는 인상을 국내 투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전날의 만남이 저렇게 그냥 끝나고 만 게 아니라 저 회동 이후에 진짜 온갖 진풍경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저 세 분이 마셨던 예. 저 자리에 있는 저 앉아 계신 분 돈만 해도 진짜 수백조 원이 되는 그렇죠. 앉아 계셨던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당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동 깐부치킨 지점은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막 가서 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 측에서는 너무 안 되니까 1시간 정도만 이용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기운 받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저 저렇게 자리다. 붙어 있네요. 네, 저한테 기회가 있었으면 저기 있는 의자 하나라도 가져와서 기운을 사람들이 좀 생각을 못하는 게 저 자리에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가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았으면 저한테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저는 가져와서 제가 글 쓸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다 여파를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거고 일종의 뭐 좋게 얘기하면은 좋은 회동, 그다음에 어떤 의도가 있는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이미 내려졌거나 아니면 이후에 내려질 거고 저렇게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질 거는 아닙니다. 역사 속의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그랬으니까 대신 세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쇼를 즐긴 거고 그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 쇼에 한번 동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치킨, 그다음 젠슨 왕이 그랬죠. 한국 치킨 최고야. 그렇죠. 라고 한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바나나 우유 나눠줬는데 바나나 우유는 원래 외국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탁 섞어 먹기도 하고 바나나 우유도 되게 완판이 됐고 그다음에 세 분이 입었던 옷 가격 이렇게 한번 해서 이게 얼마인지 역시 나는 못 입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네. 치킨이 한 번 더 이제 빌드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쇼를 하긴 했는데 세 명이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한 티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쇼를 했고 그다음에 이 쇼에서 우리가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뭐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도로 계산된 어떻게 보면 행사였다라고 이제 평가까지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치킨 회동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는데 이주환 박사님, 사실 이날의 회동이 진풍경만 남긴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동맹 생태계의 출범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나 젠슨왕 CEO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었었지 한국은 사실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네. 생각지도 않게 이번에 에이펙 때 어떻게 보면 정말 21개국에서 정상들이 왔는데 모든 스파트라이트는 젠슨왕이 모두 가져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시진핑 주석도 왔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왔었는데 그분들의 지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스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고를 했고 이렇게까지 했고 CEO 회동을 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하고 어떤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 네. 적어도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저런 모습을 쇼잉해준 것들이 사실 한국 기업들한테는 하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젠슨 왕의 깐부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면 자, 그 인맥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더십의 중심에는 과거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I received it from someone I did not know. And the letter described that I have a vision. I have a vision for Korea.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자, 그러니까 저게 알려지고 나서 정 작가님, 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엔비디아라는 걸 알아본 이건희 회장의 그 선구안도 놀랐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기억을 아주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꺼낸 젠슨왕의 어떻게 보면 센스? 이것도 대단하다는 평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젠슨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정도 센스는 뭐 나름대로 센스가 있다고 하지만 저 정도 센스는 못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건희 선대 회장의 이게 예. 보는 눈도 대단히 뛰어났지만 그걸 기억하고 이제 적절한 장소에서 꺼냈던 것들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친화력,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꺼내져 왔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중요성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갑자기 와서 네. 뭐 별로 안 친했던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되게 어색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30년 전 일을 딱 꺼내서 그럼 옆에 이재용 회장님의 표정도 되게 밝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일을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젠슨왕도 동양계고 동양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인연과 정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고 저는 그게 서양의 어떤 날카로운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더 네.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제 하는 거고 저는 또 새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제가 삼국지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약간 도원결의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과연 셋 중에 유비, 관우, 장비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게 네. 도대체 어떤 편지 내용이길래 젠슨왕이 나를 이제 한국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젠슨왕의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칩을 만든 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컴퓨팅에 있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고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96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96년에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거 기억하면 옛날 사람인데 그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띠띠띠 소리 나고 네. 그거 하고 있으면 전화 안 되니까 이게 엄마한테 아마 등짝 혼나고. 스매싱 맞아본 분들 예.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벌써 초고속 인터넷 얘기와 비디오 게임이 세상을 바꿀 거다. 실제로 이 비디오 게임 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리고 있죠. 이런 미래를 선견지명했다. 이런 눈이 있었다라는 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이렇게 친화력 넘치는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중심에 서 있는 젠슨왕만의 리더십, 그런 센스가 바로 첫 번째 성공의 비밀이었다면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성공의 비밀인가 싶긴 한데 캠퍼스 커플 이건 뭔 얘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와만사성. 네, 집안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캠퍼스 커플 얘기했는데 이 그 젠슨왕의 이제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이 지금 현재 이제 부인이 되겠습니다. 첫사랑이에요. 네, 어디서 만났냐라고 보자면요. 예. 그 학업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한 그 유수 명문대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갈 법도 한데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가까운데 그래서 오리건 주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아마 경제적 사정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100%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주립대에 입학했고 그러고 이제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갔고 여기서 바로 미래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기 컴퓨터공학과가 없어가지고요. 전기공학과에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봤는데 그 수업이 전기공학과 학생이 250명이었는데요. 여학생이 단 3명. 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저 이제 그래요? 젠슨왕의 부인이고요. 젠슨왕 표현에 따르면 3분 중 그 부인이 가장 매력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대 아름이를 이제 공대 젠슨왕이 이제 딱 네. 낚아채서 이제 결혼까지 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공대 아름이를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젠슨왕이 내가 외모로는 조금 딸리니까 공부로 승부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숙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결국 결혼에 꾼이 됐다라고 합니다. 숙제로 공대 아르미를 이제 낙점했다라는 네. 건데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데이트는 어떻게 했을지도 사실 좀 궁금해져요. 젠슨왕이 네네. 직접 얘기한 게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And I made her a promise. I said, if you do homework with me every Sunday, I promise you, you will get straight A's. Okay? And as a result, I had a date every Sunday, and I made her do homework all day. and then just to make sure that eventually she marries me, I told her that by the time I'm 30,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I'm only 20 right now. But by the time I'm 30, I'm going to be a CEO. I have no idea what I was talking about. And then we got married. Yeah.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장기를 네. 연애에도 발휘한 거예요. 야 이게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연애 시장까지 독점하면 저 같은 예.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물론 다행히 저는 결혼했지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한테 뭐 나랑 라면 먹을래? 아니면 뭐 OTT 볼래? 이런 게 아니라 나랑 공부할래? 이렇게 되고 이제 20살이면 30살이 CEO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공대 아르미께서 얼마나 가짠게 여기셨겠어요. 그런데
일요일마다 숙제를 도와주고 올레이 성적을 받았다면 일단은 졸업할 때까지는 관계를 유지해야지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점이고 중간 지점에 아마 젠슨 왕의 어떤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을 보고 결혼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에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별로 지키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젠슨 왕은 지켰네요. 30살 이전에. 또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젠슨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계속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 입고 있는 그 가죽 네네, 재킷이요. 이것도 아내의 영향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 아내가 약간 이렇게 코칭을 했다는 건데요. 성공 비결의 캠퍼스 커플이라는 키워드가 꼽힌 건 뭐냐면 예. 그만큼 그 가족의 그리고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이렇게 젠슨왕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젠슨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가죽 재킷은 아내와 딸이 얘기해서 이 사실 어떤 특정한 옷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스티브 잡스.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똑같은 그 검은색 커플 아.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스티브 잡스 하면 딱 그 모습이 떠오른 것처럼 젠슨왕 우리 아빠 하면은 우리 내 남편 하면은 젠슨왕의 이미지는 저 가죽 자켓이다라고 해서 가죽 자켓을 코디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입는 자켓은 좀 비싸지만 처음에 네. 이제 좀 약간 저렴한 자켓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옷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늘 똑같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젠슨 왕이 누군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겠네요. 이해시킬 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자켓을 보자면 1250만 원짜리 자켓 정도가 되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품절 상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젠슨왕의 어떻게 보면 이런 취향 이런 것 때문에 그 만나는 업계 사람들의 드레스 코드도 검정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께서 코디를 했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예. 딴 사람이 와서 이 옷 안 어울리니까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안의 최태원 최고 회장이 권력자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최태원 회장이 만날 때도 안쪽에 이제 그 짙은색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날 때도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이제 검정색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군복만 입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고 별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의전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옷을 어떻게 입을까로 생각하면 사실 밑도 끝도 없어지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젠슨 왕 같이 시간을 이렇게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코디를 맞춰서 옷을 입는 것도 되게 낭비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가죽 자켓 그리고 이제 제 추측인데 지금은 서양에서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나름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전에는 좀 나약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나약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걸 좀 깨기 위해서 좀 강인한 이미지가 있는 가죽 자켓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크 저커버그랑 둘이 옷을 또 교환해서 입은 것 같은 그런 사진까지도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젠슨 왕의 곁에서 안정감을 주면서 좀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또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So nice to see you, President. This is my daughter. Nice to meet you. It's nice. Indeed. Not bad, right? She's 34 years old. 우리나라의 그 비밀인데. Is that right? Oh my goodness. I made it up. 아니 근데 이번에 그 깐부회동 앞에서 네네. 잠깐 봤던 거 그것도 딸이 제안을 한 거라면서요. 그 딸이 아무래도 좀 90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해진 저분이군요. 네네 예.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곳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그 깐부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 깐부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깐부 회동을 성사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래 이 딸이 주 전공은 약간 외식 산업 쪽입니다. 네. CIA 졸업하고 꾸르동블루 쪽 나와가지고 명품 기업에서도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쪽에서 조금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최근 20년에 입사해서는 피지컬 AI 플랫폼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젠슨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늘 말하는 게 앞으로 엔비디아의 미래는 피지컬 AI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여기가 핵심 부서인 것 같아요. 여기 입사해서 자기 오빠보다도 직급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만남 자리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공식 석상에 이제 딸이 같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와만서송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성공의 비밀로. 자 그런데 젠슨 왕이 결혼 생활 동안에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가족이랑은 꼭 식사 시간을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가족처럼 대하기로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네, 고란 기자. 네, 이게 사실 그 약간 젠슨 왕 그 동양적인 기업 문화는 약간
우리 직원이 가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만 서구에서는 철저히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신뢰하는 리더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꾸짖고 그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실패하면 직원들한테 막 문책하기 대신에 실패 원인을 유머러스하게 발표하도록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소음을 진공청소기에 비유해서 네. 앞으로 잘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발열 문제를 그 위에다 스테이크를 굽는 방식으로 해서 예. 내가 이건 실패했지만 앞으로 잘할게 라는 식으로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요. 직원들이 마침내 이제 성공하도록 만드는 그런 리더십으로 유명하고요. 단순히 이제 일을 못한다라고 해고하기보다는 끝까지 교육시키고 내 사람이라고 해서 챙겨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젠슨왕 CEO가 올해 미국에서 임직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CEO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젠슨왕의 리더십도 예. 있겠지만 무엇보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저 직원들 주식 보상으로 받은 게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CEO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랑 같이 동반 출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보통 집에서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네.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는 저도 길러봤지만 집에서 혼자 잘 놀거든요. 잘 노는데 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친화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갈 때 개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회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터무니없는 일로 치부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그냥 회장님이 나도 강아지 기르고 있어. 그냥 데리고 오시면 데려와. 대신에 이제 목줄은 네가 채우고 개가 딴 사람 물지 않게 잘해줘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도 잘 지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럼 젠슨왕의 비밀 살펴볼 게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공의 비밀 뭐가 뜰까요? 주라기 공원, 이건 영화 제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어떻게 보자면 이 엔비디아를 창업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 CG가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정말 실감 났죠. 그래서 젠슨왕이 93년에 세상을 바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개발하겠다라는 야심찬 비전을 내는 겁니다. 사실 그때 젠슨왕이 창업을 할 때만 해도요. 시장의 중심은 CPU였습니다. 네. GPU는 사실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주라기 공원을 보고 내가 비주얼 컴퓨팅을 약간 개척하겠다라는 관점에서 GPU 중심 회사 엔비디아를 창업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창업은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보기 좋게 말아먹어서 그 아내에게 약속을 못 지켰죠. CEO는 됐지만 이제 망한 CEO가 될 뻔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일본의 게임 업체인 세가였습니다. 세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공급해주기로 했는데 찾아가서는 불쑥 그래픽 카드는 공급해주지 못하겠지만 예. 돈 좀 이제 계약금으로 했던 500만 달러는 그냥 주세요. 이게 일화가 뭐냐면 허생전에 나오는 그 일화랑 비슷하거든요. 다짜고짜 찾아가서 만냥 빌려주시오 라고 한 거랑 비슷한데 아마 이제 고수들끼리는 통했는지 세가의 CEO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주 들어맞게 그 3배나 되는 돈을 돌려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너무 격차가 심해졌잖아요. 세가 CEO가 나중에 뭐 나한테 영상 편지 하나 주면 안 돼 했을 때 직접 찾아와서 이제 그 연설까지 해주는 그런 호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에 젠슨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또 다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It all started here in Korea. 아니, PC방이 그 우리나라 그 PC방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파는 게 이제 GPU잖아요. 근데 예. GPU가 필요한 건 굉장히 고사양 게임이에요. 근데 그 고사양 게임이 딴 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PC방이 보급되면서 전국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PC방에서 이 지포스 엔비디아 제품을 수십 개씩 주문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매출이 급증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엔비디아를 구해낸 거죠. 그래요. 근데 한때 우리 용산 전자상가를 뛰어다녔던 얘기들도 들려요? 그러니까 용산 상인들께서 예. 젊은 시절에 그 젠슨왕이 직접 다니면서 이제 마케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장이 찾아와서 판다고 실제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장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할 정도면 되게 제품에 자신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현장에 나서서 이제 그 구매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신뢰를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젠슨왕의 또 다른 성공 비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26만 장. 그러니까 이주환 박사님, 그 26만 장 그 GPU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 왜 26만 장이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 하면 떠오르는 게 GPU잖아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가장 최신 이제 블랙베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AI 칩셋이 비싸게도 가장 비싸고 성능도 가장 좋은 것.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사고 싶어하는 고객은 많은데 생산 물량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돈이 있어도 원하는 만큼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주요 고객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중국에 비하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작고 인구도 작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뜻밖에도 한국에 와서 굉장히 한국의 기업들을 만나면서 좋은 분위기,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분위기도 연출을 했었고, 그런 회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한 GPU 26만 장을 한국에 이제 공급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사실 뭐 그냥 주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건데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우선순위 줘서 밀리지 않게 하겠다 정도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AI를 100만 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해서 뭔가 만들어낼 만한 규모의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만을 생각한다면 5천만이라는 인구를 생각하면 26만 장, 또 기존에 확보한 4만 장 합치면 30만 장이라는 규모가 인프라 측면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그게 적은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보가 됐다는 면에서 이제 좋은 시그널들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좋은 면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란 그동안 엔비디아 입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굉장히 작은 시장, 중소 시장이었는데 왜 그러면 한국에 갑자기 와서 26만 주 시가서 했을까?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내면을 우리가 좀 읽은 필요가 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와의 회동, 치맥 회동을 보면서 한국과의 가까워진 건 맞아. 그래서 아까 제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한국과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지껏 안 하던 행동을 할까? 젠슨왕이. 중국은 여러 번 갔어요. 대만도 갔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왜 생전 안 찾다 한국을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26만 장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1년간 파는 물량에서 비교해 보면 뭐 1, 2%도 될까 말까 한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렇게 공들일 만한 시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찾아와서 이렇게 공을 들였잖아요.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이면에 보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사실은 고객이 이전만큼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사실 엔비디아 물건은 없어 못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정확하게 1년 뒤가 되면은 고객과 공급자가 아마 역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는 작은 고객들도 중요하고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한 측면에서 내가 26만 장 너네 지금 아쉬웠잖아 줄게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중요한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있던 회동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젠슨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